이 피아노는 왜 열려있죠? 아까 소리가 나던데. 행사 망치게. 죄송해요. 피아노가 열려 있길래 저도 모르게 그만. 그 소절은 아이를 재울 때 내가 흥얼거리던 음인데 어떻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건 단순한 한 소절이 아니에요. 회장님은 기억하시죠? 이제야 집이 집 같구려. 누구나 급해질 때가 있지. 그럴수록 더 깊이 생각해야 해. 고마워, 미숙 씨. 안녕하세요. 채널 편지의 다마입니다. 폭우로 시작된 회사 로비의 소란 속에서 저는 오래 숨겨둔 멜로디를 건반 위에 올렸고 그 소리는 도연 씨의 기억을 깨워 눈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 씨의 성급한 절차와 압박, 경영지원실의 회수 요구가 겹치며 갈등이 깊어졌지만 저는 침묵으로 견디던 손을 펴서 기록과 증거, 그리고 소리로 길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야학에서 아이들과 나누던 잠들기의 새음, 분실물 상자에 남은 해금 자장가 카세트, 주민센터 대장의 느린 피라비 하나로 겹치며 선율의 출처가 밝혀졌습니다. 병원 로비와 집 거실에서 이어진 증명 끝에 도연 씨는 아내와 미숙의 장학금을 선언했고 피아노는 주민센터로 돌아가 누군가의 밤마다 다시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앞세우지 않던 저의 오래된 선택은 이름을 지우지 않는 약속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편의가 아닌 순서와 책임으로 화해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폭우 소리가 유리 지붕을 두드리던 오후였습니다. 로비 바닥의 대리석은 젖은 발자국을 길게 끌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 옆에 검은 피아노는 덮개를 반쯤 벗은 채 비밀을 숨기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비틀어 물을 짜내며 손끝에 물기를 털었습니다. 낯선 분들이 제 등을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곧 귀빈이 내려오신대. 번쩍거리는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1층을 향해 줄어들 때마다 공기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로비의 소음보다 빗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행사 준비 끝났습니까? 라고 묻는 소리가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피아노 덮개의 먼지를 엄지로 살짝 훑쳤습니다. 검정 레커 위로 가느다란 선이 그어졌고 제 숨이 그 선을 따라 얇게 길어졌습니다. 손끝이 열쇠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건반 위에 한 손을 올렸습니다. 누구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고 저도 누구의 얼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흰 건반 하나를 살짝 눌렀을 때 소리는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오래된 피아노는 대답을 숨기고 있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 음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음은 비와 섞여 로비 천장으로 올라가더니 다시 제 가슴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음을 붙였습니다. 반음 낮게, 아주 조심스럽게. 낮은 음 아래로 마음이 미끄러졌고 기억이 어둑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거기 지금은 누군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짧은 세 번째 음이 마치 잃어버린 길목에 놓인 작은 등불처럼 어둠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맞은편에서 신음인지 숨머진 숨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이 멈추고 사람들이 동시에 한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건반 위에서 손을 거두려다 어쩐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음을 아주 작게 귓속말처럼 눌렀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오래 잠겨있던 유리병이 팍 하고 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스라치게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묵직한 것이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려 바닥에 퍼지듯 번졌습니다. 누구의 울음인지
저는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에 남은 물기를 치맛자락에 닦으며 5번째 음을 눌렀습니다. 그 멜로디는 제게 너무 익숙해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새 젖은 바람이 흔들리던 창틀, 잠든 누군가의 이마, 낮고 따뜻한 온기. 그것들이 소리의 모서리마다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단단한 목소리가 공기를 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조명이 약간 낮아졌고 안내 데스크 위 시계는 살을 조금 넘긴 숫자 위에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면 다시는 이 음들을 꺼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계속 이어가면 누군가는 상처를 만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 지금이 아니면 영영 늦습니다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6번째 음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울음이 2번째 파고로 몰려와 로비를 적셨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제 뒤쪽으로 가까워졌고 보안 요원의 무전기 잡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손을 떼었습니다. 소리는 천천히 사그라들었지만 공기 속에 남은 울림이 사람들의 어깨에 얹혀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훌쩍였고 누군가는 헛기침으로 감정을 덮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제 마음 한가운데에서 오래전 어떤 밤이 어렴풋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번쩍이는 대리석과 젖은 발자국, 검은 피아노와 목소리를 숨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멈추자. 아니, 아직 아니야. 누군가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저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가 마지막으로 한 음을 더 눌렀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었지만 끝내 건네지 못한 시작음. 그 음이 떠오르는 순간 멀리서 그만 하는 기척과 함께 발걸음이 휘몰아왔습니다. 반전의 문손잡이가 제 등 뒤에서 도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닫힌 기억이 열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미숙 씨 67입니다. 인천 부평의 오래된 연립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창틀을 닫고 첫 차를 타고 한남동 언덕의 큰 집으로 올라옵니다. 마당의 소나무 한 그루와 현관 앞 회색 화강석은 비가 오든 해가 나든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가정관리사로 하루를 정돈하고 가끔 회사 로비까지 함께 가 청소와 간단한 정리를 돕습니다. 손등은 거칠지만 앞치마는 항상 단정히 메고 있습니다. 젊을 적 야학에서 아이들에게 음표, 읽는 법을 가르치던 버릇이 남아 물건이든 마음이든 제자리를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제 나이는 숫자이지만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편해지면 아직도 제 시간이 의미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연 씨는 72, 엄격하시나 속정이 깊으십니다. 요즘 들어 피곤해 보이시고 어떤 날은 약속을 겹쳐 잡으시고는 제게 오늘 일정이 이게 다였지? 하고 물으십니다. 저는 회의 2건과 병원 진료가 있으십니다 하고 일정표를 건네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도 잠깐 멍하니 창밖을 보십니다. 저는 그 시선을 따라갑니다. 한강 쪽에서 바람이 조금 세게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분의 어깨가 아주 가볍게 내려앉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회장님, 아침은 죽으로 드시겠습니까? 하면 그분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젯밤에 무슨 노래가 들렸던 것 같소? 그 말이 나오면 제 가슴속이 한번 출렁입니다. 자장가의 한 소절이 제 입술까지 올라오는데 저는 꼭 삼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속으로만 말합니다.
현우 씨는 43, 재무이사로 회사 자금 흐름을 손바닥 보듯 보십니다. 언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사님,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비도 일정 표대로만 오면 좋겠네요. 숫자의 흐트러짐과 사람의 변수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대하실 때도 예의는 지키시지만 시선의 끝이 늘 업무 쪽에 있습니다. 집 출입 카드는 인사해서 정리할 겁니다. 절차상 필요해요. 하고 말씀하실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면과 효율을 중시하시는 분, 그러나 아버지의 어제와 오늘 사이에서 마음이 급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어지러움을 흠잡지 않으려 애씁니다. 다만 급한 말이 다 급한 마음을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걸 오래전 야학에서 배웠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커피와 약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큰 서재에는 책이 많으나 손길이 자주 닿는 것은 창가 쪽 사진틀 몇 개뿐입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부부는 서툴게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닦으며 속삭입니다. 잘 버티셨지요. 그분의 아내가 낮게 흥얼대던 선율이 여전히 집안 어딘가를 떠다니는 듯합니다. 저는 야학에서 분실물로 남았던 해금 자장가 카세트를 오래 보관해 왔습니다. 누가 물으면 뭐라 답할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저 언젠가 꼭 돌아갈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저는 종종 그렇게 다짐합니다. 마음이 앞서면 실수한다고, 제 삶은 여럿의 실수를 돌보며 배워온 길이라고. 회사 로비에 내려서면 저는 대리석 바닥의 물기를 먼저 닦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스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병원 일정과 이사회 준비가 겹쳐 긴장감이 높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제 호흡을 고릅니다. 미숙 씨, 식물 잎사귀 먼지 좀. 예, 곧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리지 않게 내려고 합니다. 제 일은 눈에 띄지 않게 흐름을 정돈하는 일, 그래서 누군가의 하루가 덜 어긋나도록 붙잡아 드리는 일입니다. 저에 대해 굳이 덧붙이자면 저는 수더분하고 정을 오래 두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느끼고 나면 쉽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장가의 첫 음을 들었을 때 도연 씨의 어제와 오늘이 한 번에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기억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조용한 소리 하나에 금세 돌아옵니다. 제 역할은 그 문을 조심히 열어드리는 일, 그리고 문턱에서 기다려드리는 일입니다. 로비 공기는 행사 팻말의 비닐 냄새와 젖은 우산들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피아노 덮개를 접어두고 걸레를 개고 있었는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제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이름표에 경영지원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 손에 걸레를 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끝을 세우셨습니다. 이 낡은 피아노 당장 치우세요. 행사 준비 중입니다. 손목에 찬 시계가 번쩍이며 제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말투 속에 당연히 내가 치워야 한다는 전제가 얹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정리하면. 제가 조심스레 말을 잇자 그는 손바닥을 내 앞에서 짧게 흔들며 제 말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지금 음악하실 시간 아니고요. 여기 가정부시면 뒷정리만 하세요. 소리날 일 만들지 마시고. 주변 직원 둘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눌러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피아노 뚜껑에 와서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옆에서 보안 요원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제 목소리 크기를 재듯 시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목 뒤가 뜨끈해졌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목을 대해서 한 번씩 걸렸습니다. 덮개 닫으시고 치워요. 오늘 일정 많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셨습니다. 말이 끝날 때마다 턱이 위로 들렸고 저는 그 턱의 높이만큼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저는 최대한 낮고 고르게 대답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 더 번거로워진다는 걸 압니다. 옆에서 행사대행 직원이 제 가까운 쪽으로 이동 표지를 끌고 오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정부가 뭘 안다고 건반을 만져. 속삭임이었지만 충분히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디가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걸레를 챙겼습니다. 손끝에 묻은 물기보다 손등에 남은 시선의 자국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피아노 의자를 옮기려 몸을 낮추었을 때 그는 제 어깨 너머로 누군가에게 손짓하셨습니다. 여기 소음 관리 좀. 귀빈 내려오시기 전에 깔끔하게. 보안 요원이 반걸음 더 가까이 오며 신발 끝을 제 발치에 놓았습니다. 가까워진 구두코에 제 숨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참자. 지금은 말리지 말자. 다만 이건 기억하자. 누군가의 말투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작게 만드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작아지지 않겠다고 얼마나 오래 다짐해 왔는지. 의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가 당겼습니다. 무거우시면 우리에게 말하시던가요? 괜히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공중에서 내려앉았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제 머리 위로 떨어지며 금속성 울림을 냈습니다. 저는 의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나무의 결이 차분했습니다. 그 촉감의 의지에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행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짧게 웃으셨습니다. 웃음 끝에 경멸이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네, 그러려면 방해가 없어야죠. 그 말이 제 귓속을 통과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등줄기가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 존재를 방해로 부르셨지만 저는 그 말을 제 자리로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아노 덮개를 조심히 내려놓으며 건반 하나가 덮개에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비에 젖은 기억의 문틈을 또다시 살짝 열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았어. 언젠가 이 소리는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때 오늘 이 말투와 시선은 다른 빛으로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의자 모서리를 다시 쓸어보았습니다. 로비 조명이 유리 바닥에 길게 비치고 빗물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나무의 결이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요. 속에서는 말들이 쌓여 올랐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방해라는 단어. 그러나 저는 그 말들을 입술 안쪽에서 접어 가방 속 주머니에 넣듯 차곡차곡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은 나서서 휘젓지 말자. 오늘은 병원도 있고 분주한 날이다. 나의 일은 흐름을 가지런히 하는 일이지 흐름이 되려 나를 삼키게 두는 일이 아니다. 피아노 덮개를 두 손으로 단단히 내렸습니다. 건반이 보이지 않자 마음이 금세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지금은 숫자와 일정이 앞서는 시간이다.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옆에서 짧게 물었습니다. 정리 끝나셨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을 맞추면 속이 먼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걸레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물통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손잡이가 미끄러워 잠깐 빠질 뻔했지만 저는 반 박자 늦게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커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걸 저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사이 경영지원실 사람은 이미 제 등을 지나 다른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플로어 동선 다시, 사진 기자들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그의 소리가 공중에서 둥글게 굴러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등을 펴고 로비 한가운데의 발자국부터 닦아 나갔습니다. 한 칸, 또 한 칸. 걸레질의 리듬이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속에서는 다른 리듬이 깔렸습니다. 아주 작고 낮게 잠들던 선율의 첫음. 부르지 말자. 오늘은 나를 감추는 날이다. 그렇게 타이르고 또 타일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누군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행사 준비 끝났어요? 라는 묻는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할 뻔하다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제 자리는 묻는 자리보다 듣는 자리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듣고 정리하고 숨을 고르자.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작은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당신이 오래 지켜온 것들이 더 멀어진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증명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한다. 야학에서 종종 아이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빨리보다 제대로가 더 멀리 간단다. 오늘의 저는 그 문장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도연 씨 일정표가 떠올랐습니다. 오후 4시 신경과 그 전에 간단한 브리핑.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서류 봉투를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혹시 물기가 번지지 않았나, 모서리가 접히지는 않았나. 작은 확인들이 마음의 균형추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분이 어젯밤에 무슨 노래가 들렸던 것 같소라고 말하던 아침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눈빛은 엄격함과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침묵으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보안 요원이 다시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는 이 구역 비워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예, 금방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을 꾹 눌렀습니다. 사람을 비우는 건 공간을 비우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제 존재를 접지 않고 발걸음만 뒤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물통을 옮겨놓고 마지막으로 피아노 덮개 위 먼지를 손바닥으로 한번 훑쳤습니다. 반짝임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 제 나름의 기준에 닿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유리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말 대신 호흡으로, 억울함 대신 순서로, 분노 대신 손놀림으로 버티는 법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언젠가 이 피아노의 덮개를 정식으로 열어도 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나는 나를 잃지 않고 기다리자. 오늘은 침묵이 내 편이니 침묵으로 지키자. 그렇게 저는 걸음을 돌려 로비 가장자리로 물러났습니다. 조명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가 사람들 발끝에 밟혀 사라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라진 듯 이어지는 그 그림자처럼 제 마음의 노래도 스스로를 접었다 펼쳤습니다. 끝내 접히지 않도록 저는 조용히 제 속을 붙들었습니다. 행사 안내 배너가 로비 한가운데로 더 밀려 들어오자 사람들의 동선이 좁아졌습니다. 좁아진 길만큼 말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물통을 치우고 뒤로 물러섰는데 그때 현우 씨가 비를 털며 들어오셨습니다. 정수리까지 젖지는 않았지만
셔츠 칼라에 물자국이 얇게 번져 있었고 넥타이 매듭이 지나치게 단단했습니다. 시선이 피아노를 스치고 제 손에 멈추었습니다. 가정부님, 지금 바쁘니까 집 열쇠와 출입 카드 내놓으세요. 인사팀에서 처리합니다. 말끝을 거의 쉼없이 붙이셨습니다. 보안팀 둘이 반걸음 뒤에서 끈을 당기듯 따라붙었습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저는 양손을 앞치마에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만요. 회장님 일정 보조하러 말을 덧붙이려는 찰나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절차에 협조해 주세요. 그 말 사이사이에 지금이라는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방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카드의 딱딱한 모서리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 모서리가 심장에 닿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지 출입카드가 아니라 제가 지난 몇 해 동안 믿어온 자리의 모양이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왜 열려 있죠? 경영지원실 직원이 덮개를 톡 치며 묻자 주변에서 누군가 낮게 대꾸했습니다. 아까 소리가 좀 행사망치게. 말은 작았지만 눈빛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어깨, 제 손등, 제 앞치마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떼어내듯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흔들리지 마. 오늘 내가 부서지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더 쉽게 밟고 지나갈 거야. 현우 씨가 한 걸음 가까이 오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카드 반납하세요. 이 일로 서로 곤란해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그의 눈썹이 짧게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제 담당입니다. 단단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서 어딘가 급한 숨이 들락거렸습니다. 유동성, 마감, 이미지. 그의 속도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이미 제 옆으로 돌아서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출입 기록 정리 차원입니다. 행사대행 직원은 멀찍이서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문제 생기면 사진 막히니까. 말들이 얇은 칼처럼 로비를 가르며 오갔습니다. 저는 그 칼날에 베이지 않으려 발뒤꿈치를 단단히 붙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카드가 미끄러질 듯 했지만 저는 아주 천천히 주머니에서 꺼내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반납은 하겠습니다. 다만 회장님 병원 일정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 일정은 비서팀이 알아서 합니다. 지금은 로비 소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제가 보이지 않는 먼지인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소란. 제 존재가 그 단어 속에 함께 묶였습니다. 피아노 덮개에 맺힌 조명이 눈처럼 흩어져 제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줄을 쥐듯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카드만 잠시 맡아주시고 열쇠는 회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와 제 손을 가볍게 누르려던 찰나 경영지원실 직원이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규정대로 하시죠. 모두 여기서. 그 순간 주변의 동료 몇 명이 고개를 돌리고는 못 본 척 자리를 피했습니다. 군중의 침묵이 가장 큰 외침이 되는 순간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침묵이 제 등 뒤를 지나갔습니다. 인사팀에서 곧 내려옵니다. 현우 씨가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마음은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건 회사의 체면, 내가 지키려는 건 사람의 기억. 둘이 부딪힐 때
어느 쪽이 먼저 무너져야 하는지 오늘 당신은 정하고 싶겠지. 그러나 정답은 숫자처럼 깔끔하지 않다. 저는 카드를 손바닥에 올려 잠시 쥐었다가 앞치마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료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그 전에 꼭 인사팀과 함께 절차를 확인하시지요. 말이 끝나자 보안요원이 짧게 헛기침을 했고 경영지원실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현우 씨는 순간 망설임이 스치는 표정을 보였다가 곧 굳혔습니다. 그럼 10분만 기다리시죠. 하지만 더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의 말 뒤로 로비의 공기가 겨우 한 줌 풀렸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온도는 이미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내 붙들고 있던 숨을 아주 천천히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등을 스치고 지나가며 작은 소리로 던졌습니다. 괜히 나섰다. 그 말이 뒤늦게 제 발목에 걸렸습니다. 저는 발목을 꼭 쥐듯 마음을 조였습니다.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증거가 되지 않도록 지금은 버티자. 버티되 잊지 말자. 이 로비에서 시작된 말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자. 젊을 적 제 주소는 공장 기숙사 2층 긴 복도의 끝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창문 틀이 달아올라 손바닥에 미지근한 열이 남았고 겨울이면 이불 속 입김이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그 좁은 방에 접이식 의자 하나, 중고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5선 노트가 있었습니다. 퇴근 종이 울리면 저는 곧장 야학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이 듬성한 골목, 분식집에서 흘러나오는 어묵 국물 냄새, 교실 창문에 붙은 조그만 성탄 스티커. 저는 분필을 쥐고 아이들에게 음표의 방향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숨 쉬듯이 내려가요. 말하고는 제 심장도 그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낮에는 바늘과 천을 붙들고 밤에는 음과 쉼표를 붙들었습니다. 견디고 싶어서가 아니라 붙들면 비로소 제 시간이 제 얼굴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저는 서두르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목표는 하나씩, 그러나 오래. 기숙사 동기들과 회비를 모아 싸구려 키보드를 샀고 끝내는 골목 피아노 학원 원장님께 부탁해 폐업하는 학원에서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를 얻어 야학으로 들여왔습니다. 이 무거운 걸 어떻게라며 모두 혀를 찼지만 손을 보탠 사람들의 손바닥에서 묘한 자부심이 났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아이들에게 맨 먼저 조용함을 가르쳤습니다. 소리는 조용함 사이로 태어나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공장 소음에 지친 귀들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 자신도 그 조용함 사이에 앉아 제 안의 어지러움을 정리했습니다. 지느러미처럼 흔들리던 마음이 어느 날 멈춰 첫 음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노트 첫 장에 아주 짧은 선율을 적었습니다. 낮은 도, 반음 아래시, 다시 도. 잠들기 전 누군가의 이마를 쓸어내리듯 붙는 새음. 이름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들기. 야학에는 다양한 얼굴이 드나들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상인 자녀, 공장 오빠들의 동생, 학교를 쉬어야 했던 누군가. 그들 사이에 한 여성분이 종종 늦게 들어와 뒤쪽에 앉아 노트를 펴곤 하셨습니다. 말이 적고 웃음이 느린 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길쭉한 머리칼이 흔들렸고 수업이 끝나면 피아노 옆에 잠깐 서서 음을 더듬게 치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첫음집에서 아이를 재울 때 흥얼거려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의 것이길 바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하셨습니다. 누구 것도 누구나의 것도.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음악은 누구나의 것,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건 제가 야학에서 세운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주민센터의 작은 복도에는 기부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야근비를 조금씩 모아 악보를 샀고 때로는 무명으로 장학금 봉투를 넣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은 건 제가 없어도 음악이 남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때 절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영자 씨 같은 분 종종 자료를 정리하시다 필체가 고집 있으시네 하고 웃음 지으시던 기억.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운 게 적어 손이 느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느린 글씨가 오래 남아요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또 저를 떠받쳤습니다. 오래 남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누군가의 밤마다 곁에 남는 것. 비 오는 날이면 야학 천장에 물자국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바가지로 물을 받으며 수업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그 소리에 맞춰 리듬을 쳤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제 선율을 따라 허밍을 했고 또 다른 아이가 끄틈을 길게 늘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모아 조용히 다듬었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낮은 숨과 낮은 음이 포개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이 끝나면 저는 카세트에 그날의 연습을 녹음했습니다. 소리 사이사이에 기숙사 복도에 발자국이 섞여 들어갔고 창틀 흔들리는 소리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생활의 소리들이 제겐 음악의 일부였습니다. 어느 밤에는 시장 상가 앞에서 늦게까지 앉아 악보를 베끼다 첫 차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다리 위로 바람이 불어와 눈이 메웠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 재울 노래를 찾고 있다면 그가 부르는 첫 소절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선율을 더 정돈했고 그 선율이 제 삶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고단한 날일수록 첫 음은 더 낮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언젠가 제 이름 없이도 그 소리가 누군가의 집에서 불리기를, 그래서 저는 날마다 노트를 덮으며 헌신에 가까운 평온을 배웠습니다. 그 시절에 제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저는 제 안의 어제를 다독이며 오늘로 들어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젊은 제 마음은 그 사실 하나로 충분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훗날 그 짧은 선율이 먼 자리에서 돌아와 잊힌 얼굴들을 다시 이어줄 줄은. 야학에서 늦게까지 남는 날이면 마지막으로 교실을 돌며 분필 가루를 털고 의자를 정렬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분실물 상자를 가만히 열었습니다. 손때 탄 연필, 끊어진 머리끈, 누군가의 반지 하나. 그리고 어느 날 라벨이 반쯤 벗겨진 카세트 테이프가 굴러나왔습니다. 옅은 글씨로 해금 자장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남의 마음이 담긴 물건일지 모르는 것을 손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사물함 보관대장에 조그맣게 기록을 남기고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아무도 찾지 않자 조용히 제 서랍으로 옮겼습니다. 들은 즉시 소리를 퍼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소리는 주인의 시간이 허락해야 세상으로 나오는 법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그 테이프를 처음 재생했을 때 낡은 헤드가 테이프를 끌어당기는 소리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숨이 들려왔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건드리는 소리, 멀리서 누군가의 발자국, 그리고 낮고 흔들리지 않는 선율. 해금의 활끝이 조심스럽게 떨리며 첫 음을 열었습니다. 그 아래 제가 노트에 적어두었던 잠들기의 첫 음이 그림자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고 마음이 그 소리의 결을 따라 길게 펴졌습니다. 이 선율은 누구의 하루를 감싸려고 만들어졌을까?
제 속에서 그런 질문이 잔잔히 떠올랐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새 봉투를 꺼냈습니다. 야근비에서 조금 덜어 악보 구입 기금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앞서면 소리가 작아진다는 것을 야학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무렵 주민센터의 장학금 대장을 담당하던 영자 씨가 문서 더미를 정리하시다 제 필체를 알아보셨습니다. 미숙 씨, 이 메모 당신 글씨 맞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씨가 비슷한 분이 맞나 봅니다. 그분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복도 끝에서 제게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남을 걸 하시네요. 그 말이 제 등을 따뜻하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손바닥에서 따뜻해지는 일은 흔히 빛 아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실물 상자의 열쇠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했고 보관대장의 날짜를 바르게 맞추었습니다. 제 헌신이 기록의 틈에서라도 남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기록을 통해 익명의 손들이 눌러놓은 자리의 온도를 느끼길 바랐습니다. 어느 겨울밤 야학의 난방이 고장나 아이들이 코끝을 빨갛게 하고 앉아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머플러를 풀어 피아노 덮개 둘레에 둘렀습니다. 손이 얼어 소리가 굳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음을 길게 유지하지 말고 짧게 이어붙여요. 추울수록 숨을 아껴 써야 해요. 아이들이 따라하자 교실이 작은 온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조용히 열리며 늘 뒤에 앉던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눈인사만 건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분이 피아노 옆에 서서 아주 작은 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 선율 아이가 열이 날 때도 괜찮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덜 쓰고 마음을 더 붙여 부르면 괜찮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잠깐 젖었다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삶이 묻지 않아도 들려주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그때 이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야학으로 작은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다른 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입금표 귀퉁이에 낯익은 피랍이 스쳐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영자 씨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래 쓰일 수 있게 악보 몇 권 더 사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분필을 깎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누군가의 하루에 소금을 한 줌 얹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꼭 필요한 만큼 시간이 흘러 저는 분실물 상자에서 발견한 카세트를 더 안전한 곳에 두기로 했습니다. 병원 분실물 보관함이 열쇠 관리가 탄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경 씨께 정식 절차로 보관을 부탁드렸습니다. 이건 언젠가 찾아갈 주인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경 씨는 단정히 답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꼭 전해드리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손에서 멀어졌지만 더 바른 자리에 놓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제 이름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신 선율을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긴 밤마다 누군가의 이마에 얹히는 노래, 비 오는 날 창틀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선율이 길을 찾아 돌아올 거라고. 그때가 오면 오늘 로비에서 들었던 그 울음의 이유도 함께 밝혀질 거라고. 제가 듣고 제가 지켜온 것들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소리의 모서리에서 반짝일 거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소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오랜 희생이 거창하지 않았어도 묵묵히 쌓인 것들은 결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미 열쇠는 손에 쥐어져 있었고
저는 그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빗소리는 더 굵어졌고 로비 시계 초침이 제 심장을 재촉하듯 톡톡 울렸습니다. 4시 진료까지 남은 시간은 손바닥 위 모래처럼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진동을 확인하고 일정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병원 접수 마감이 4시 15분, 그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유리문 밖 도로는 물이 차올라 차들이 거북이처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호우경보예요. 차량 이동 어렵습니다. 경비의 짧은 말이 제 귓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제 안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더 늦는다는 경보가 따로 울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도연 씨가 비서와 함께 나오셨습니다. 눈빛이 잠깐 허공을 헤매다가 피아노로 다시 제 손으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밝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떼기 전에 현우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가 못 나갑니다. 병원은 화상으로 돌리죠. 우선 로비 정리부터 끝냅시다. 그의 말은 단단했지만 표정에는 급한 계산이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검사가 함께 있습니다. 순간 도연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제 마음을 콕 건드렸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날, 놓치면 기억의 실마리가 더 멀어질지도 모르는 날. 차량 우선 통로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보안 데스크 쪽으로 향하려 하자 경영지원실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귀비능대가 먼저입니다. 말끝이 차갑게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한 걸음 비켰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먼저입니다. 제 목소리가 제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내부 방송이 행사 예행을 알리는 멘트를 흘렸고 로비 가운데 설치된 배너가 비에 젖은 바람을 타고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제 안의 망설임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현우 씨가 말을 건네려 하자 도연 씨가 짧게 손을 드셨습니다. 그 손은 예전 사진틀 속 청년의 손과 겹쳐 보였습니다. 병원부터 낮고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분의 시선이 10개 흔들리며 제 옆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영 무슨 오늘은 어디였다고 했지? 기억의 표면이 바람에 뒤집히듯 출렁였습니다. 비서가 얼어붙었고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서서 부드럽게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종로 신경과에 4시 예약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동하시면 딱 맞습니다. 제 말투에 최대한의 평온을 실었습니다. 그 평온이 그분의 호흡을 붙잡아 주길 바라면서 그 사이 보안팀이 무전으로 주차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지하도 침수로 출구 일부 통제. 나쁜 소식이 쌓였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다른 길을 떠올렸습니다. 후문 쪽 지상 연결로 옆 골목을 돌아 대로로 합류하는 길. 비만 조금 덜 때리면 가능했습니다. 후문으로 가시죠. 우산 2개로 바람을 막으면 됩니다. 제가 말하자 현우 씨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넘길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낮추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 순간 도연 씨의 손가락이 제 소매를 아주 가볍게 스쳤습니다. 같이 갑시다. 한마디로 모든 저울이 기울었습니다. 우산을 펼치자 비냄새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후문 유리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훅 들어와 뺨을 스쳤습니다. 경비가 급히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길 미끄럽습니다.
저는 회색 비닐 덧신을 꺼내 도연 씨 신발 위에 씌우고 팔꿈치 안쪽으로 그분의 손목을 단단히 받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 발씩. 제 목소리는 간단한 개 이름처럼 낮고 분명했습니다. 몇 걸음 나가자 바람이 우산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현우 씨가 제 반대편에서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젖어 색이 짙어져 있었고 그의 턱 끝이 굳어 있었습니다. 빨리 가죠. 말은 급했지만 동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골목 끝에서 경적 소리가 겹쳤습니다. 택시 몇 대가 멈춰 있었고 기사들이 창을 열어 서로 손짓했습니다. 저는 작은 승합차 기사에게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종로 병원까지 부탁드립니다. 노약자 모십니다. 기사 눈빛이 도로를 한번 훑고 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길로 틀어가 봅시다. 문이 열리는 동안 제 등 뒤에서 경영지원실 직원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행사 시작하면 자리 비워주세요. 그 소리가 비에 섞여 멀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대답은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바퀴가 물살을 가르는 소리 속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젖은 수건으로 도연 씨의 손등을 가볍게 닦아드렸습니다. 피부에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제 안의 긴장도 조금 풀렸습니다. 그분이 창밖을 보시다 아주 낮은 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까 그 소절을 내가 어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다녀오시고 천천히요. 말은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덜컹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도로의 물결뿐 아니라 오늘 하루의 변수들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해금의 숨 같은 얇은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잊지 마라. 오늘의 목적은 한 가지. 병원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그 목적을 마음 한가운데에 고정시키자 어수선하던 장면들이 줄을 섰습니다. 신호 2개를 더 넘자 병원 간판이 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착합니다. 기사가 말했고 저는 요금 결제를 재빨리 처리하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로비까지 남은 거리는 짧았지만 마지막이 가장 미끄럽습니다. 저는 다시 팔꿈치 안쪽으로 그분의 손목을 받치고 우산을 비스듬히 세웠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내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인사팀 출입카드 회수건 긴급. 저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위기였고 이 위기를 지나야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 시계는 4시 10분을 가리켰습니다. 간신히 그러나 분명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음 파도가 오겠지. 하지만 이 파도는 건넜다. 그리고 건너는 법을 나는 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 의자에 앉자마자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영자 씨 이름이 떴습니다. 병원 로비의 형광등이 반사된 바닥이 젖은 유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비켜 조용한 벽면 쪽으로 갔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숨을 고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미숙 씨, 급해서요. 주민센터 기록 창구에서 오래된 장학금 심사 서류를 정리하다가 필체가 보였어요. 제 필체요? 네. 악보 구입 기금, 기탁 처리 바람이라고 연필로 써놓은 작은 메모. 접수는 다른 이름인데 입금표 뒤쪽에 미숙 씨 글씨가 겹쳐 있어요. 기부금 실제 입금자란 뜻이지요.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잡은 듯 뻣뻣해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숨을 한번 길게 쉬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굳이. 오늘은 굳이여야 합니다.
영자 씨의 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로비에서 일 있으시다 했죠? 그 피아노, 그 소란. 이 기록이 이야기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심장이 대답했습니다. 오래 감추어 두었던 손길이 오늘은 바람처럼 드러나야 한다고. 그때 접수 창구에서 간호사 호출음이 울렸고 수경 씨가 반대편에서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흰 컵에 김이 오르고 로비 한쪽 전광판의 초록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미숙 씨, 방금 주민센터에서 연락받았어요. 분실물 보관함 열쇠 들고 오라고. 테이프 말씀인가요? 맞아요. 해금 자장가라고 적힌 그 카세트. 수경 씨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MRI 들어가기 전에 10분 정도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들려드리죠. 저는 자리로 돌아와 도연 씨에게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전에 잠깐 옛 녹음을 들어보셔도 될까요? 그분은 창밖비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까 그 소절 내 아내가 속삭이던 자장가였소. 더 들려주겠소? 그 말이 제 안을 한 번에 적셨습니다. 저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다만 제 이름이 앞서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소리로 기억합시다. 도연 씨의 낮은 음성이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수경 씨가 작은 플레이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보관 대장도 복사해 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얇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연필로 눌러 쓴 작은 글자, 악보 구입 기금, 그 옆 날짜, 그리고 제 느린 획. 저는 그 글씨를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먼저 젖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 회계 처리상 문제될 건 없고 누가 실제로 움직였는지 알려주는 증거예요. 수경 씨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빈 진료실 앞 의자 2개를 붙여 작은 섬처럼 만들었습니다. 플레이어 버튼을 누르자 헤드가 테이프를 물어당기는 소리 뒤로 비내음 같은 잡음이 깔렸고 곧 해금의 첫 숨이 열렸습니다. 낮은 도, 반음 아래시, 다시 도. 제 노트 첫 장에 적어두었던 바로 그 길. 이어서 여인의 목소리가 낮게 겹쳤습니다. 녹음 속 그녀는 조심스레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이 곡은 기숙사 동기 미숙이의 선율을 내가 자장가로 다듬은 거예요. 밤마다 우리가 서로의 하루를 달래주던. 제 가슴이 안쪽에서 천천히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프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오래 눌러둔 문이 비로소 제 힘으로 열리는 소리도 함께 났습니다. 도연 씨의 손등이 떨렸고 이마의 주름 사이로 오래된 빛이 스며 나왔습니다. 그래서였구만 늘 집안 어딘가에 그 소리가 맴돌았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밤이 덜 춥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 바람이 내 집을 지켰소. 그분의 말이 낮게 떨렸습니다. 플레이어가 철컥 멈추자 수경 씨가 다시 보관 대장을 제 손에 얹었습니다. 이건 병원 기록처럼 수정되지 않는 종류의 진실이에요. 영자 씨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학금 심사 서류 사본 확보. 필요하면 바로 전달.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부디 오늘. 그 순간 오늘의 소란에서 첫 번째 방향이 꺾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손길이 하나둘 이름을 얻고 그 이름이 누군가의 상처를 덮을 자리로 옮겨갈 거라는 것을. 숨겨둔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고 누가 말했었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때로는 때가 와야 비로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오랜 침묵이 방파제였다면 이제는 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 끝에서 누군가의 기억이 더는 혼자가 아니게 되리라는 것도. 플레이어 버튼이 멈추고도 병원 로비의 공기는 한동안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젖은 우산에서 올라온 습기가 뒤섞였고 천장 조명이 반짝이며 바닥에 길게 눕혔던 빗줄기가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꺼내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손끝의 움직임이 유난히 느렸습니다. 어쩌면 이 느림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호흡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며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 목소리가 낮게 번졌고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던 얼굴이 소리로 돌아왔소. 저는 눈을 내리깔고 한 박자 늦게 웃었습니다. 소리는 길을 잘 찾지요. 옆자리에서 수경 씨가 종이를 접어 제게 건넸습니다. 검사까지 아직 몇 분 더 있어요. 잠깐 진정하시고 들어가시죠. 도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소. 그 한마디에 여러 해의 밤들이 덧칠되듯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방 하나가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선율의 첫 방, 그 방의 창이 드디어 열렸다는 안도. 그러나 창밖 비는 여전했고 저는 창틀을 붙들 듯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따뜻함이 찾아올수록 바깥의 바람은 더 세지는 법이니까요. 잠깐만요. 뒤에서 발걸음이 다가오더니 현우 씨가 젖은 슈트를 정리하며 섰습니다. 숨이 가빴고 넥타이 매듭이 목을 너무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카세트 케이스를 한번 훑어보고는 어색하게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평소보다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도연 씨가 아들의 팔을 짧게 잡으셨습니다. 괜찮다. 지금은 괜찮다. 그 말 속에서 저는 이미 거의 보지 못했던 온기를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빙 둘러 말하던 두 분의 사이가 오늘은 멜로디 한 줄로 가늘게 이어진 듯 했습니다. 저는 둘의 손이 스치듯 만나는 장면을 눈으로만 챙겨 넣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옮기는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을 야학에서 수도 없이 보았으니까요. 현우 씨가 제게도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절차 얘기부터 꺼내 죄송했습니다. 사과는 간단했지만 모서리를 뭉개지 않고 건네는 종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받았습니다. 현장은 늘 바쁘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제 자리를 조심히 살폈습니다. 화해는 감정의 포옹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알고 한 뼘씩 물러서는 일.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한 뼘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리며 호출등이 켜졌습니다. 수경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MRI 준비 들어갑니다. 저는 서둘러 카세트를 가방 깊숙이 넣고 도연 씨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분이 제 손을 잠깐 더 붙잡으셨습니다. 미숙 씨, 아까 그 소절 병원 끝나고 집에서 피아노 앞에서 다시 들려줄 수 있겠소? 순간 제 목구멍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네라는 대답이 너무 빨리 튀어나올까봐 저는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그 말이 제 귀를 다시 돌아와 박혔을 때 한동안 제 삶에서 잃어버린 자리 하나가 부드럽게 채워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인사팀 출입카드 회수, 보안 동행 예정. 문자에 네모난 글자들이 제 눈동자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해의 불씨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바람을 등지고 서 있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병원 벽식의 초침이 조금 빠르게 느껴졌고 바깥 빛발은 유리창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온기를 지키자.
그러나 지키는 방식은 온기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록과 절차, 증거와 시간표도 함께 붙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 순간이 내일의 오해로 흐려지지 않는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도연 씨가 검사실 쪽으로 이동하시자 현우 씨가 제게 낮게 말했습니다. 검사 끝나면 바로 회사로 이동해야 합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저는 미소만 짧게 지었습니다. 네, 다만 병원에서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시지요. 그렇게 서로의 목적을 줄여 말하는 사이 공중에 얇은 타협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서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인하는 시간. 그 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는 제 발꿈치를 반뼘 뒤로 물렸습니다. 말보다 자세가 먼저 화해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실 문이 닫히고 로비의 소음이 살짝 멀어졌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가방 안의 카세트를 살폈습니다. 케이스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분명했습니다. 이 작고 낡은 물건이 오늘 우리 사이를 이어준 다리이자 동시에 다음 물결을 부를 깃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함은 생겼고 그 덕에 모두의 어깨가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문장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좋아짐과 흔들림은 함께 온다. 오늘의 화해는 여기에 머물지 않겠지요. 그래도 저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단순한 사실, 그 사실 하나로 내일의 말투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검사실 문이 닫힌 뒤 로비의 공기가 잠깐 잔잔해지는가 싶었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앉아 가방 속 카세트 케이스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모서리가 분명했습니다. 이 작은 사각형이 오늘 우리를 건너오게 했지요. 그때 멀리서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경영지원실 직원과 보안요원 둘이 로비 안내대를 가로질러 곧장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습기밴 양복 소매에 물방울이 박혀 있었고 목소리는 말라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가정부님. 방금 회사 쪽 법무와 상의했습니다. 행사 안전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가 있어요. 카세트 지금 바로 내놓으세요. 사내 역사관 기증 자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어 답했습니다. 분실물 보관대장과 주민센터 기록에 의한 물건입니다.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는 제 말을 자르듯 손을 내젓고 더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금 바로 사물함 안에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곤란해집니다. 영상 기자도 곧 병원 쪽으로 옵니다. 회사 이미지 타격 감수하실 겁니까? 말 끝에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이 제 눈을 찌르지 않게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저는 떠나도 됩니다. 다만 진실은 남아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쪽에서 떨어지지 않는 무게를 실었습니다. 현우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나타났습니다. 젖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도 말은 단단했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 음원 유통과 관련한 오해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눈길이 제 가방으로 꽂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손가락도 순간 굳었습니다. 회장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끝나면 직접 판단하실 겁니다. 저는 슬쩍 몸을 틀어 가방을 의자 뒤로 밀었습니다. 보안요원이 반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전상 소지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의 안전상이 오늘 하루 여러 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걸 제 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분실물 보관 대장 사본과 기탁 서류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는 지금 병원의 분실물 관리에서 정식되어 형식으로 말을 잇기도 전에 경영지원실 직원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펼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검색하듯 종이를 훑고 바로 코웃음이 났습니다. 연필 메모, 비공식 흔적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옆자리 몇 사람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세었습니다. 하나, 둘. 흔들림은 늘 둘째 박자에 크게 온다. 셋에서 멈춘 손으로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연필은 지워지기도 하지만 기록은 사람에게 남습니다. 영자 씨가 방금 원본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현우 씨가 억지로 미소를 만들며 말했습니다. 정리합시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관리하면 모두 편해집니다. 그의 편하다는 말이 제 가슴에서 서늘하게 부서졌습니다. 편의로 깎인 자리마다 누군가의 시간이 잘려나간다는 걸 저는 야학에서 배웠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의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짧고 또렷하게.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얇은 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절차대로 가죠. 그는 보안요원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물건 임시 보관 조치. 보안요원이 다가오자 수경 씨가 접수 창구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흰 가운 끝이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고르게 깔렸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진료 중 가족과 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소지품 강제 회수는 불가합니다. 분실물은 재관할이니 필요하면 제 사무실에서 삼자 확인하시죠. 경영지원실 직원의 턱이 살짝 들렸습니다. 삼자 확인, 지금 바로 하시죠. 말은 제안을 닮았지만 움직임은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회장님 검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시죠. 그 짧은 말 뒤로 로비의 공기가 다시 굳었습니다. 현우 씨가 한숨을 깊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나가시면 기자들이 대기 중입니다. 가족 발표로 정리하고 싶어요. 가정관리사가 기억 회복을 도왔다 정도로. 그 문장이 제 귀에서 천천히 갈라졌습니다. 도왔다는 단어의 앞뒤가 얇게 비어 있었습니다. 누락이 칭찬으로 위장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발표문에 빠질 하나가 있습니다. 선율의 출처와 장학금의 주인. 제 말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영지원실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분명한 건 지금입니다. 조금 뒤면 분명해집니다. 그때 검사실 쪽 불이 바뀌었습니다. 곧 문이 열릴 신호였습니다. 저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지기 시작한 관계가 오해와 욕심으로 다시 어두워지는 순간 저는 제 안에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 접어둔 다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름이 뒤집히지 않게 하자. 소리가 사람을 살린 방식이 왜곡되지 않게 하자. 설령 제가 자리를 잃더라도 이 이야기는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저는 가방 끈을 한 번 더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젖었지만 잡은 모양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한 걸음 새어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의 조명은 하얀빛으로 고요했지만 유리창 밖에 맺힌 빗줄기가 끊임없이 미세한 떨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경영지원실 직원이 다시 다가와 말끝을 세우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넘기시면 조용히 정리됩니다. 말은 조용했지만 속뜻은 문을 닫으려는 손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눌러둔 말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접지 말자. 오늘은 접으면 안 되는 날이다.
검사실에서 나온 도연 씨가 휠체어 팔걸이를 쥐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무슨 정리요? 낮은 음성이 로비에 퍼졌습니다. 현우 씨가 다가와 넥타이 매듭을 느슨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문 생기기 전에 회사가 홍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일 가정부님이 도움 주신 걸로 간다니 저는 그 말 사이에서 빠진 부분이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빠진 만큼 누군가의 시간이 꺾입니다. 제 입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움은 이름을 덮는 일이 아니고 길을 밝혀드리는 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제 의지보다 또렷하게 나갔습니다. 경영지원실 직원이 곧장 맞받았습니다. 출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보관 대장 사본을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연필 메모와 날짜, 그리고 대장. 이름은 다를 수 있어도 손길은 같습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현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버님 추억을 흔들어 놓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기억이 오락가락하는데 그가 기억을 발음하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을 방패로 세울 때 그 방패가 부서지는 소리까지 듣는 건 늘 방패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현우 씨. 저는 그 이름을 또렷이 불렀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기억을 흔들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밤마다 아이들 이마를 쓸어내리며 떠난 사람들 이름을 불러보며 노트를 채운 사람입니다. 제 이름을 앞세우지 않은 건 제 몫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소리를 살리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종이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억눌러둔 서러움과 자책과 분노가 한 번에 치밀었습니다. 오늘 저를 소란이라고 부르셨을 때 저는 제 존재가 비닐처럼 구겨지는 느낌을 견뎠습니다. 그런데도 침묵한 건 회장님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침묵이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는 도구가 되려 하면 그건 못합니다. 사람들 시선이 좁아진 원처럼 우리를 둘렀습니다. 조명 아래 바닥의 반사가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현우 씨가 한 걸음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유동성 막느라 새벽마다 거래처에 머리 숙입니다. 아버님 일정 비는 순간마다 혹시가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오늘도 기자들이 로비에 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길게 끌고 가십니까? 그의 외침은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두려움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길을 대신 선택하게 둘 순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끝내면 단 한 사람의 인생이 사라집니다. 제 말이 나가자 가슴속 어두운 물이 요동쳤습니다. 이 선율은 제 청춘의 밤들이고 야학의 아이들이고 어떤 어머니의 속삭임입니다. 이름을 빼고 발표하면 편하겠지요. 하지만 편한 만큼 비어버립니다. 그 빈자리에서 다음 사람이 또 지워질 겁니다. 제 목소리가 가늘어지려는 순간 도연 씨가 팔걸이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오늘은 사실만 말하세.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나는 늘 어떤 자장가를 그리워했소. 그 자장가는 내 아내의 숨이었고 오늘 들으니 그 시작은 미숙 씨였소. 내가 붙들고 살아온 기억의 밧줄을 이 사람이 오래 지켜온 것이요. 경영지원실 직원이 난처하게 고개를 돌렸고 현우 씨가 잠시 말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장님, 제 이름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소리가 제자리로 가도록, 기록이 사람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때까지 눌러둔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속이 훤히 드러나는 듯 부끄럽고도 후련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다시 방해라고 불리지 않도록 오늘만은 끝까지 서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틀렸다고 말하라는 겁니까? 현우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턱이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계산표 맨 아래에 사람의 이름 한 줄, 그 한 줄이 오늘을 살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 로비 한켠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지만 한 겹 벗겨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마침내 휠체어를 반바퀴 돌려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미숙 씨, 짧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 집 피아노 앞에서 그 첫 음을 다시 들려주시오. 그리고 기자들은 내 말만 받아 적게 하시오. 현우 씨가 놀란 듯 아버지를 보았다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의 쉰 숨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책임은 오늘 각자의 몫으로 나눠 가집시다. 제가 제 몫을 가져가겠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유리창 밖 빗줄기가 잠깐 약해졌습니다. 조명의 하얀 원이 바닥에서 한 뼘 넓어졌습니다. 폭발은 지나갔지만 타버린 자리에 그 흐름은 남았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뜨겁지만 방향을 보여주는 흔적.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최고점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한 번씩 보여주었습니다. 감추지 않은 마음이 만들어낸 이 뜨거운 공기를 저는 두 손으로 조심히 받쳤습니다. 꺼지지 않게, 타오르지 않게. 그 사이 어딘가에서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가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검사실 앞에 공기가 가라앉자 저는 제 안에서 오래 말리지 못했던 결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시간이 누군가의 이름을 대신 지워주는 손이 되지 않도록요. 저는 가방에서 카세트 케이스와 보관 대장 사본을 꺼내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제 목소리를 스스로에게 먼저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무릎 펴고. 수경 씨, 사무실로 잠깐만. 저는 조용히 부탁드렸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관 대장 원본과 대여 서식,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얼마 뒤 투명 파일 2개가 제 손에 얹혔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가슴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온도가 서류 비닐을 통해 번졌습니다. 그 온기를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제 발뒤꿈치를 반 뼘 더 앞으로 옮겼습니다. 영자 씨, 기록 창구에 있습니까? 전화를 붙들고 낮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메모 원본 사본과 접수대장 들고. 그 대답이 들려오는 순간 제 안에서 작았던 불빛이 일정한 크기로 커졌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도연 씨의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앞에 반박자 빠르게 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돌아가시면 로비 피아노 앞에서 잠깐 시간을 내주십시오. 오늘의 기록과 소리를 같은 자리에서 맞추고 싶습니다. 그분은 한번 눈을 감았다 뜨시며 짧게 답하셨습니다. 그러지. 그 한마디가 결심의 뿌리였습니다. 저는 그 뿌리를 단단히 붙잡고 병원 출입구 쪽으로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어깨가 오랜만에 펴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책임진다. 떠밀리지 않고 스스로 나아간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우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번 보고서 곧장 눈을 맞추었습니다. 현우 씨, 회장님 말씀 그대로 하게 해주세요. 발표에는 선율의 시작과 장학금의 주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되면 저는 제 이름으로 사실관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제 말은 고압이 아니었지만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의 턱선이 잠깐 굳더니 낮게 떨렸습니다. 회사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로 갑니다. 병원 기록, 주민센터 대장, 분실물 보관 서류, 그리고 오늘 들은 소리. 그 내시면 충분합니다. 속에서 작은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등에 업었습니다. 두려움이 떠밀면 넘어지지만 업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가자. 끝까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비닐 우비를 나눠드렸습니다. 미끄럽습니다. 한 발씩. 제 목소리에 높낮이가 개 이름처럼 일정하게 흘렀습니다. 차에 오르자 저는 운전석 옆에 앉아 경로를 짧게 지시했습니다. 후문으로 돌고 한남대교 및 우회전. 바퀴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갈 때 저는 가방을 다시 열어 카세트 케이스를 확인했습니다. 모서리에 작은 흠집 하나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흠집이 제 청춘에 빠진 구석 같아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비에 젖은 와이퍼 소리가 일정하게 흔들릴 때마다 제 결심도 같은 박자로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끝을 본다. 포기하지 않는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의 공기가 낮게 울렸습니다. 사진틀들, 창밖 그늘, 그리고 피아노. 저는 덮개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뚜껑 안쪽 레커에 조명이 번졌고 그 빛이 제 눈동자에 얹혔습니다. 회장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저는 의자를 조용히 끌어들이고 건반 위 먼지를 마지막으로 훑쳤습니다. 도연 씨의 손등이 떨리다 이내 멈췄습니다. 저는 카세트를 플레이어에 올려 느리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금의 첫 숨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숨 위에 제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낮은 도, 반음 아래시, 다시 도. 오늘 이 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귀로 돌아왔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현처럼 팽팽히 당겼습니다. 현우 씨가 문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기자들, 곧 도착합니다. 제가 먼저 말문을 틀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그대로 전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한 줄만 잊지 마세요. 그는 잠깐 멈춘 뒤 낮지만 분명하게 따라 말했습니다. 선율의 시작은 미숙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 제 심장 어딘가가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이 한 줄이면 오늘 밤이 견딜만하다. 초인종이 울리고 신발 소리와 카메라 가방의 버클 소리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가지 마. 오늘은 비누 거품처럼 쉽게 꺼지는 좋은 말 대신 물에 젖어도 남는 기록으로 말하자. 저는 플레이어를 멈추고 악보 폴더를 피아노 꼬리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야학에서 복사해 쓰던 초본이에요. 이름은 없지만 피랍은 남아 있습니다. 제 손끝이 떨리지 않게 천천히 펼쳤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붉은 불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방걸음 물러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제 역할은 단순합니다. 처음 만든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지키는 증인.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죠. 누군가의 말이 들렸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속으로는 단 하나의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끝까지 사실로, 끝까지 온기로. 그 순간 저는 막연한 선의가 아니라 선택의 무게를 전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오해를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서명을 위해 오랜 밤을 모아왔으니까요. 제 두 발이 바닥을 딛는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들고 첫 음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거실 조명이 한 단계 밝아지자 공기가 얇게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피아노 옆에 서서 카세트를 플레이어에 올리고 기자들보다 먼저 제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녹음부터 들려드리죠. 버튼을 누르자 해금의 첫 숨이 방 안을 스쳤고 곧 여인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곡은 기숙사 동기 미숙이의 선율을 내가 자장가로 다듬은 거예요. 밤마다 우리 둘이 서로의 하루를 달래주던. 그 다음 녹음 속 종이 넘기는 소리와 함께 또렷한 말이 덧붙었습니다. 장학금 봉투는 내 이름으로 접수하지만 돈은 미숙이가 모았어. 이름 없이 쓰고 싶다네. 순간 방 안의 시선들이 동시에 저에게 걸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제가 모았습니다. 숨겨둔 모든 줄이 한순간에 방 안으로 끌어나와졌습니다. 도연 씨가 팔걸이를 짚고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리워한 자장가의 시작이 말끝이 닿기 전에 저는 건반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낮은 도, 반음 아래시, 다시 도. 제 손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선율입니다. 그리고 그 선율을 회장님 댁의 밤으로 데려간 건 그분의 아내였습니다. 고요가 한 박자, 둘, 셋 이어졌고 현우 씨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내려놓고 제 쪽으로 반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장학금 아버님과 어머님 이름으로 공지된 그건 사실 저는 그 말을 대신 이어주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다음 문장으로 우리를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알리면 미숙이가 싫어할 거야. 그래도 언젠가 누군가는 알았으면 좋겠어. 테이프 속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한 줄이 오늘 우리 모두의 방향을 달리 놓았습니다. 경영지원실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연필 메모와 카세트 이게 진실의 전부입니까? 저는 파일에서 주민센터 대장 사본을 꺼내 조용히 펼쳤습니다. 대장은 절차고 소리는 기억입니다. 둘이 겹치면 기록이 됩니다. 그가 더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수경 씨가 문가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실물 보관은 제 책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말이 뒤를 받치자 저는 악보 초본을 피아노 꼬리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때가 둥글게 번진 모서리, 느린 피랍이 박힌 음표들. 이건 제가 야학에서 베껴 쓰던 초본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손은 남았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조용히 일어나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등을 세우고 저를 바라보시더니 사람들을 향해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알았소. 내 집을 지키던 자장가의 시작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내 젊은 날을 붙들던 한숨이 누구의 노트에서 태어났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건반 위 내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개셨습니다. 따뜻한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부터 그 이름을 지우지 맙시다. 아내와 미숙의 장학금으로 계속 이어갑시다. 방 한쪽에서 짧은 숨이 터졌고 저는 그 숨이 제 가슴에서 되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 버텨온 밤들이 그 한마디로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현우 씨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메모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사 공식 입장은 아버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문에는 선율의 시작은 미숙 씨라고 적겠습니다. 그는 잠깐 제 눈을 보다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서두른 탓에 오래 남아야 할 이름을 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짧았지만 모서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오늘 끝까지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의 몫을 가져갑시다. 경영지원실 직원이 마침내 펜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주민센터와 병원 서류, 회사 역사관 기록에 연동하겠습니다. 말이 이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멈추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속삭임이 방안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으로 이어져. 그 문장에 저는 피아노 덮개 안쪽 어두움이 더 이상 어둡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 소리는 집안에, 회사 기록에, 주민센터 서랍에 같은 이름으로 남게 될 겁니다. 창밖 비가 잦아들며 빛이 얕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제 자리를 떠나더라도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제 자신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의 눈가에 젖은 빛이 짧게 번졌습니다. 내가 잊어도 기록이 기억을 붙잡겠지.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류와 소리를 나란히 세운 겁니다. 문가에서 플래시가 몇 번 터졌지만 방안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플레이어, 오래된 초본, 그리고 서로의 말. 반전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겨져 있던 것들이 제자리에 앉는 소리로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카세트를 케이스에 넣고 덮개를 닫았습니다. 뚜껑이 닫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이제 시작과 끝이 만났습니다. 길게 돌아왔지만 결국 도착했습니다. 제 오랜 침묵은 오늘에서야 온전한 문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화해의 온기로 채워질 거라고. 다만 강요하지 않고 스며들게. 거실 공기가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피아노 덮개를 천천히 닫고 케이스를 두 손으로 감싸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자들이 조용히 펜을 들고 서 있었고 조명은 과하지 않게 우리 얼굴만 밝혔습니다.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저희 집을 지켜온 자장가의 시작은 미숙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제 삶으로 데려온 이는 제 아내였지요. 낮고 안정된 음성이 방을 돌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름을 앞세우진 않았습니다. 다만 소리가 제자리로 가길 바랐습니다. 그 말이 제 귀를 돌아와 박히는 순간 오랫속을 조이던 매듭 하나가 풀렸습니다.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오늘은 끝까지 제자리에서 서기로 했지요. 저는 눈가를 손등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현우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선율의 시작은 미숙 씨, 이름은 아내와 함께 기증으로 이어진다. 또한 피아노는 주민센터에 기증하고 장학금은 아내와 미숙의 장학금으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문장마다 쉼을 두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는 무리한 고집 대신 책임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펜촉이 사각거렸고 저는 그 소리가 빗방울처럼 고르게 들렸습니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건 오늘의 온기가 내일의 오해로 흐려지지 않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등을 켜듯 중얼거렸습니다. 됐다. 이제 이 이름이 다시 지워지지 않겠다. 사람들이 물러나고 현관이 조용해지자 저는 피아노 앞에 남았습니다. 도연 씨가 의자에 앉아 제 옆 건반을 가볍게 눌러보셨습니다. 집이 집 같구려. 그 말이 너무 소박해서 오히려 제 심장 한복판에 닿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 소리가 어디에 닿았으면 좋으십니까? 제가 묻자 그분은 창밖 어둠을 잠시 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두려움과 싸우는 사람들, 밤마다 이름을 접어넣는 사람들. 그 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학에서 보았던 수많은 손들이 떠올랐습니다.
분필 가루를 털던 손, 악보를 베끼던 손, 아이 이마를 식혀주던 손. 그 손들 위로 오늘의 선율이 얹히기를 바랐습니다. 현우 씨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앞으로도 이 순간 잊지 않을게요. 사과는 길지 않았지만 모서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발 다가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급해질 때가 있지요. 다만 급할수록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가 짧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화해를 내일의 습관으로 옮겨 심자. 그래야 마음이 계절처럼 변해도 길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피아노 위에 악보 초본을 다시 펼쳐두고 한 장의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소리는 조용함 사이로 태어납니다. 야학에서 늘 아이들에게 건네던 문장입니다. 그때의 제 목소리와 지금의 제 목소리가 한자리에 포개졌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말하고 낮은 도를 눌렀습니다. 도연 씨는 눈을 감고 들으시더니 손을 폭에 속삭이셨습니다. 고맙소, 미숙 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마웠습니다. 제 선율이 사람 사이에서 제 이름을 찾게 해주셔서요. 날이 바뀔 즈음 비는 잦아들고 창틀에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주민센터에 피아노가 들어가고 장학금 계좌가 열릴 겁니다. 누군가의 밤마다 이 선율이 조용히 놓일 수 있도록 저는 다시 적은 글씨로 대장을 채우겠지요. 제 이름을 한 번 더 쓰게 되더라도 이젠 괜찮습니다. 이름이 빛을 가리려는 게 아니라 빛을 기억하게 돕는다는 걸 오늘 확실히 배웠으니까요. 저는 신발을 고쳐 신으며 마음속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으로 이어진다. 기억을 잊는 건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제때 꺼내는 작은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보다 함께일 때 오래 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름 없는 선의가 언제, 어떻게 제 이름을 찾으면 좋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더 멀리, 더 오래 가도록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